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러시아 또다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단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인근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러시아 가장 핵심되는 도시 부근에 이제 타격을 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도 여기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그렇게 설명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전쟁 1주년 2월 24일을 전후해서 러시아가 큰 총 공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사실상 큰 공세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미사일 동원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좀 한방이 있다. 그런 과시한 성격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달에는 하르키우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했을 때 있었고, 10월 달에는 크림 대교를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폭파했을 때 있었고, 또 11월 달에는 헤르손을 또 우크라이나가 탈환했을 때 있었고, 또 12월 달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했을 때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 특히 이제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 수도 인근에 타격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한테 상당히 충격이다. 이런 데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네, 군사적인 과시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 재원을 봤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여러 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 맥락에서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방공망을 상당히 잘 갖췄다고 평가를 하고요. 네. 기존 미사일 가지고는 거의 80% 이상 다 요격을 하고, 또 기존 러시아 미사일이 좀 명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킨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러시아 어떤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비롯해서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닌데, 네. 일단 킨잘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요격 대상이 되지 않고 추격 대상이 되지 않고 상당히 또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러시아가 자랑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첨단 미사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해석이 나오는 게 공중전 위주로 좀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전폭기 동원해가지고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중전 가지고는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은 안 된단 말이죠. 육군하고 해군하고 이제 공군 합동 작전이 됐을 때 군사적인 좀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번에 육군은 지금 동부에 가 있고 해군은 동원이 안 됐고 공군만 동원돼 가지고 이제 미사일 공격 가지고는 전황에 큰 유리할 건 없다. 그 대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반대적인 역풍이 클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킨잘 같은 걸 또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서방의 더 추가 지원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요구한 무기 중에 딱 한 가지 받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전투기예요. 그래서 전투기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번 같이 이제 러시아가 공중전을 동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투기를 줘야 된다. 이런 명분이 더 생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좀 심각한 거는 유럽 최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포로지아 원전 발전 부근까지 이게 타격이 돼가지고 원전 가동이 6번째로 잠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IAEA 사무총장도 이게 못하는 짓이냐 그런 강력한 비난도 했고, 또 49개 IAEA 회원국도 원전에서 러시아군 적극 철퇴하라. 이런 성명도 내서 러시아 국제적으로 좀 더 고립화될 것 같고, 또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동참도 더 커지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좀
오히려 역풍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또 이게 군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만 보더라도 81발 정도 되는데 여기 킨잘 미사일이 6발 정도고 러시아가 알려진 바로는 킨잘 미사일을 한 5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에만 거의 한 10% 정도를 발사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 공격을 지속하다 보면은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뭐 킨잘 가지고 한 방은 줄 수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뭐 게임 체인지 역할은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러시아가 이제 타겟을 노리는 거는 군사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민간 시설이고 이제 SOC 시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가 한 방이 있다는 거, 뭐 보복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그거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군사적인 큰 전황을 뒤집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이제 라스푸티차라고 우크라이나에 해병기가 진입했거든요. 네. 그럼 한 2달 정도는 해병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정말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런 기회는 좀 놓쳤고요. 또 특히 이제 바흐무트라는 돈바스 지역에 이제 7개월, 8개월째 큰 격전지가 있는데 당초 이제 러시아가 우세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추가 병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서방에서 이제 탱크를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를 네.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도착하는 시기가 이제 3월, 4월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4월 라스푸티자가 끝나는 하순 그 무렵이면은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더 우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이번에 킨자를 동원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어떤 그런 절박함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까지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지원이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제 CNN 인터뷰에서 초반에 이제 7개 종류의 이제 무기를 서방에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6개까지는 다 받았고요. 네. 그래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전투기다. 그런데 6개를 얻는 과정도 늘 첫 때면은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 얻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투기 하나 남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전폭기를 동원하고 공중전을 동원하고 할 것 같으면은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지원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서방한테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에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기화 이유는 푸틴 대통령도 당초는 상당히 이제 단기전으로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이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는 서방도 예상 못했고 푸틴 대통령 자신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제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인 생명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본인도 이 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출구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어떻게 하든 지켜서 네. 현상 유지를 하든지 장기전으로 가서 이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중단케 해서 현상 유지 내지는 협상 가는 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전략 같고요. 동시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회에 러시아하고 확실하게 관계 정립을 좀 해야 된다. 여기서 적당한 수준의 이제 인경변식으로 타협해 가지고는 또 3년 4년 지내 가지고 러시아가 회복해 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95%가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그 항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당장 끝낼 수가 없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적당히 끝낼 수 없다는 그런 여론들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이제 서방의 어떤 질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유엔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확실한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 이상까지 갈 것 같으면은 이거 아무도 이제 성자가 없는 상처뿐인 그런 뭐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술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푸틴의 전쟁이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푸틴이 나쁜 짓은 했지만 또 유라시아 어떤 그 세력 균형 유지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자포로지아 원전 이번에도 뭐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겼는데 그런 또 원전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뭐 러시아가 뭐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그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외교적인 뭐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당분간은 뭐 쌍방간에 이제 군사적인 아직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쌍방간에 한번 대규모 접전이 있고 나면은 군사적인 균형이 나올 테고 그때는 뭐 이제 협상이 되든지 네. 좀 제한된 국지전으로 가든지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적인 해법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하자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이것도 다 그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밀려서는 뭐 좋은 협상이 될 수가 네.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은 뭐 러시아가 이제 그 양보할 그런 기미는 굉장히 없고 또 러시아가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기존에 지금 그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영토를 인정하는 그 수준에 하기 때문에 서방이나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군사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찾는 게 향후 협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1년이 넘는 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자주포를 지난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나토 사무총장도 네. 방한을 했었고요. 또 미국이나 뭐 EU 또 나토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계기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방산 지원 그 요청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뭐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은 했지만서도 우크라이나에 좀 직접 수출하고 직접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자제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서방의 요구를 또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러시아하고 어떤 그런 지자학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그런 균형 차원에서 뭐 이번에 한 조치는 좀 최소한의 어떤 그 조치다. 서방의 어떤 요구도 좀 받아들이고 또 러시아에 대한 배려도 하는 그런 좀 균형 잡힌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용을 찾았다라고 짚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해 오고 있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또 동시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서방하고 뭐 연대를 같이 해야 되는 큰 스탠스는 맞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UDCG 그 우크라이나 디펜스 컨택 그룹이라고 네.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 연락 그룹이 있습니다. 한 5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정해야 될지 정말 우리가 무기 지원이 필요할지 안 할지 그런 그 사실 파악은 일단 그 UDCG를 통해서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은 네. 비군사적인 지원은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통계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에서 50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군사적, 인도적, 경제적 지원 포함하니까 1,120억 불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인도적인 지원은 뭐 한 2억 3천만 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 인도적인 지원, 전후 복구에 대한 좀 그런 지원은 좀 대폭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군사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지만 우리가 병참이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잘해가지고 후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전쟁이고 이게 또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군사적인 지원에 대해서 정말 한계가 있고 민감하다면은 비군사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안을 갖고 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세와 관련된 얘기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